누구는 그에게 소설로 여성을 비하했다 한다. 또 누구는 그에게 소설을 정치에 이용했다 한다. 그리고 그는 소설은 소설로 읽어달라 부탁한다. 아주 힘이 있고 그리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하나의 세계 또는 하나의 영역에 안주하지 않는 100년에 한 번 나오기 힘든 이야기뿐이죠. 한국 문학의 거장 이문열.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한 지 어느새 30년. 대중의 찬사를 받던 소설가가 언제부턴가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과연 그가 문학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희미해진 것일까? 소설가 이문열, 그의 진솔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국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공기 질감이 다르다. 지난 1년 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이곳 부학문어는 마음의 고향이었다. 책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저 책이 선생이고 학교고 또 친구고 하여튼 책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마음이 편한 곳이고 또 내 책이 가장 많이 놓인 곳, 그것이 내 집이죠. 내 책인데 여기 자 들어오세요. 자,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그를 찾아오는 독자들. 신작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간히 이곳을 찾아온다. 누구든 그의 집안에 들어서면 책장부터 둘러보기 마련인데 그 서점에 가면 선생님 책이 제일 많은데 여기 오니까 선생님 책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모아놨는데 내가 이렇게 좀 모을 줄 몰라가지고 저기 있는 것도 지금 출판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내가 책장마다 빽빽하게 들어찬 수만 권의 책들보다 독자들이 더 놀란 것은 이문열의 편안한 말투다. 지금은 그냥 연습해. 보수로 굳어진 그의 이미지. 더구나 최근 신작 또한 정치 색깔론에 휘말린 상황이다. 나도 이제 내년이면 전 60이 되는데 세월은 아껴 써야 할 만큼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정치적 시비에 말려가지고 문학적인 나를 소모하는 거, 허비하는 거 이게 좀 억울한 기분 들더라고. 이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웃거리면서 이제 통합하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하면서 그게 작가로서 책 한 권 내는 것만큼이나 작가의 그런 의무를 다하는 그런 면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문열 역시 자신을 향한 세간의 평가를 모르는 바 아니다. 이 싸움이 시작된 게 2000년인데 지금 7년 됐다고 그러죠. 그동안에 내가 한 문학적인 생산을 보면 아가 한 권 낸 것밖에 또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 작품의 생산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나를 어떻게 추측하는지 하면 아마 학생도 그렇겠지만은 굉장히 심술궂고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사람으로 되게 상상을 하게 만들어놨다고. 국민작가란 소식어만큼이나 그를 따라다니는 단어가 보수 반동. 소설 속 그의 정치적 견해를 두고 꼬집는 말이다. 그를 찾은 독자들은 사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다. 소재를 다룸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에 다루는 것도 되게 좋았지만 보통 사람이 보는 시각과는 좀 다르게 또 보는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작가분이 그런 어떠한 다양한 생각을라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 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게 됐고요. 장편 소설 호모 엑세쿠탄스. 장작 6년에 걸쳐 쓴 소설이다. 헌데 이번에도 정치적인 시비에 먼저 휘말렸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뒷전인 것이다. 그럼 여기에 지금 누구누구라고 제가 이것은 소설은 소설인데 첫째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풍자도 아니고 해학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저주를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퍼뜩 떠오른 게 뭔가 악담 소설이다. 사실은 지금 말하는 그 악담이라고 표현되는 것 그것이 내 나름대로는 그게 사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익숙해 있던 그 어떤 말의 그 발화 형식, 그걸 내가 이번에 내가 거꾸로 한번 이용해 본다. 이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단 문학보다 복선 문학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처형자란 뜻의 호모 엑세쿠탄스는 인간의 해방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386 세대 운동권이던 주인공이 나이트클럽에서 한 묘령의 여인을 만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날 이후 누군가로부터 기독교와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날아든다. 얼마 후 누군가의 의도적 계략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데 이후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리스도 재현극에 동참하게 되고 그들은 각자 처형자의 역할을 마치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자취를 감춘다는 내용이다. 정치적 잣대부터 들이댄 작품 평가. 이문열은 오랜 상고 끝에 탄생한 작품이었기에 더욱 마음이 쓰였다. 참 뭐라 할까, 서운하다 할까, 어렵다 할까, 그것은 나는 작가인데 책을 읽어서 책을 통해서 나는 아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떠도는 사회적인 어떤 풍문이라든가 혹은 다른 데서 오는 신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만 나를 아는 것이죠. 문제가 된 구절은 작품 속 등장인물의 대화나 생각을 표현한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 정치를 비판하는 모임이 등장해 신랄하게 현 정부와 386 세대의 잘잘못을 따지는 대목이 문제였다. 책이 출간된 이후 모든 신문은 소설의 정치적 색깔에만 초점을 두어 비판했다. 그의 소설에 대한 문학적 평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일부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연관시켜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있는 게 아니고 많지. 책이 나왔다는 사실, 그 쟁점의 보도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서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정치적 혹은 사회적 사건으로만 취급되고 문화적 어떤 생산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지나가는가. 소설가에게 소설이 소설로서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잃는 것과 같다. 문단에 들어선 지 30년. 그는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는 왜 소설가가 되었을까? 서울대 사범대를 중퇴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 방황했던 시절. 잠시 교사 생활도 맛봤던 그가 선택한 길은 기자 생활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1977년 나자레를 아십니까란 소설로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가작으로 당선된다. 나한테 분명히 어떤 취향도 맞고 능력도 맞는 데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래도 처음부터 이것만 하자고 의도한 건 아니었고 살면서 어떻게 하다가 어느 날 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갑자기 이제 거꾸로 내가 왜 작가가 되었나 혹은 내가 작가 이제 되었으니까 뭘 해야 하나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황당한 체험이 더 많습니다. 당시 그가 썼던 한 작품은 찾아갔던 출판사마다 퇴짜를 맞는다. 그리고 2년 후 그가 문단에 거목으로 뿌리내리는 작품으로 돌변하는데 바로 사람의 아들이다. 그 동기는 그 헤브라이즘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점검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저거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실체였고 그걸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참 비판과 성찰이 나올 수가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해봤습니다. 나이 들었을 때 같으면 좀 이렇게 하기 어려웠던
쓰기 어려웠던 작품입니다. 26세 청년만이 할 수 있는. 출판사마다 내용이 어렵다며 손사래를 쳤던 이 소설로 이문열은 오늘의 작가상을 받는다. 헌데 사람의 아들이 그 힘을 발휘한 것은 수상 후였다. 독자들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것. 이문열 씨가 등장할 때 심사위원이 어떤 분은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관념적인 소설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경론 끝에 오늘 작가상 제3회 작품으로서 선정된 것입니다. 일단 발표하고 난 뒤에 그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야죠. 소위 출세작인 것이다. 이문열은 이 소설로 드디어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이문열이 직접 희곡으로 각색해 무대에 올려지게 되는데 당대 연극계에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 시대의 그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꿰뚫을 수 있는 작가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서 원소스 멀티유스 정도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이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그는 작품성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다.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국내 주요 문학상을 줄줄이 수상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작가들은 대개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의 영역을 하나 정하면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문열 씨는 늘 새로운 영역으로 자기 무대를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독자들한테 이번에는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이번에는 이런 새로운 기법을, 이번에는 이런 실험적인 문체를 보여준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실험들을 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문열 씨를 끊임없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렇듯 그가 꾸준히 독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이유는 늘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1982년작 젊은 날의 초상은 사람의 아들과는 확연히 다른 소재와 문체를 보여준다. 사람의 아들이 무거운 관념적인 접근으로 스토리가 강조됐다면 젊은 날의 초상은 낭만주의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그가 여전히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당시 시대에 대한 고민이다. 80년대 격동의 시대와 부딪히는 젊음의 열정과 갈등을 감동적으로 풀어내 많은 젊은 독자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특히 구자에 회자된 문장이 있으니 절망에 관한 작가의 통찰이 담긴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영화에 보면 가끔씩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절망적인 용기로 덤볐다 할 때인데 그게 제일 무서운 용기가 되거든요. 우리 젊음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저걸 하는데 그러나 결국 우리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제 그걸 헤치고 나오는 그것이면 결국 그 어떤 인생의 희망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 희망을 찾아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삶이라는 것이 절망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우리가 그 위기를 더 극복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도대체 같은 땅 위에 살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거야? 단 한 번이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래, 취했다. 매일 소주 막걸리만 마시다. 전문 양주를 마시고 머릿속까지 취했어. 거기다 이놈들 수작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야. 시대의 부대낌에 겪는 갈등과 시련. 그 시대 한 젊은이의 성장통을 풀어낸 이 작품은 사실 본인의 이야기였다. 이 작품은 그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접어들어가는 젊은이들의 그 방황을 아주 재미있게 그려놨는데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고뇌를 밀도 있게 그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죠. 자전적 소설 젊은 날의 초상 주인공이 변혁의 의지로 내일을 맞이하듯 그 역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는데 삼국지 평역을 시도한 것이다. 그의 나이 39이었다.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가는 시대였었고 또 북한문 혼용의 시대에서 한글 전용 시대, 한글 시대,
한글화 세대로 갈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문열 씨한테 권한 거는 한글 세대를 위한 한글 세대의 작가가 새로운 감각에 맞춰서 번역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했었어요. 그때 30대 작가로서는 그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그의 삼국지는 또 한 번 파장을 일으켰다. 지금까지 나온 삼국지가 나관중 삼국지의 번역에 그쳤다면 역사를 새로운 눈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뭐 조조에 대해서 그 미화를 했다든가 이런 거요. 조조에 하여튼 조조를 갖다 이렇게 키웠다든가 이런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일본 책이 그렇다. 그래서 일본 책을 내가 그랬다 하는데 천만에 그게 아니고 중국의 정사는 언제나 조조가 정통이고 조조가 제일 큽니다. 10으로 보면 전체를 10으로 보면 위나라가 한 6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오나라가 나머지 4 중에 한 2.5 되고 그 촉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1.5의 세계가 진짜라고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삼국지를 읽어왔다. 근데 사실은 6의 세계가 진짜이고 조조야말로 그 요새식으로 하면 혁명적인 발상을 계속 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다른 삼국지랑 결정적으로 차별화되는 부분. 그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희곡 여우사냥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역사의 한 자락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주목한 것인데 여기서 그의 뛰어난 역사 재해석 능력이 또 한 번 발휘된다. 그의 여우사냥을 각색한 작품이 바로 뮤지컬 명성황후다. 전 세계 28개 지역에서 공연되며 한국 뮤지컬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게 된 명성황후.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는 중인데 여기 이문열 선생님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죠? 상당히 지대하다고 봐야죠. 일단 그 명성황후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으니까 그 캐릭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뮤지컬은 그 캐릭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조화롭게 다 이렇게 섞여져서 어떤 관객들한테 하나의 덩어리로 전달됐을 때 감동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모티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의 소설 중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소설은 무엇일까? 1987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다. 이 작품은 다양한 버전으로 재구성해 출판되기도 했는데 이상문학상 수상집으로만 120만 부 이상이 팔렸다. 80년대에서 그 권력과 어떤 그 지식인의 관계, 어떤 의미에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되죠.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기 위한 도구로 국민학교, 어떤 장치로 국민학교 강연 교실을 빌린 거의 철저한 우화 소설이라고 합니다. 강동규, 그 쥐새끼 같은 놈 하나 못 잡아! 권력의 형성과 몰락 과정을 초등학교 교실이란 공간 안에서 형상화한 이 작품은 한마디로 우화다. 주인공이 엄석대라는 절대 권력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그린 것인데 어른들의 세계를 아이를 통해 보여준 것. 잘해봐 이 개새끼들아! 이 작품 또한 영화로 각색돼 각종 영화제를 휩쓴다. 그렇다면 이문열의 작품이 모양새를 바꿔도 호평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묘사의 힘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캐릭터 이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어떤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 서사 구조라는 것이 강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가면 다른 장르도 다 저하기 좋습니다. 이 서사 구조라는 것은 사실은 영화도 이지하는 것이고 음악도 이지하는 것이고 연극도 이지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조금 내한테 유리한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듯 써내는 작품마다 큰 인기를 모으며 천재 작가란 칭호를 얻은 그. 그런데 그의 소설이 다른 각도에서 비춰지기 시작한다. 아직 사회주의 개념에 대한 접근이 없던 시절이었다. 영웅시대라는 작품이 아주 그 의미 있는 작품인데 그 이유는 80년대 그 한국 사회가 이념적으로 닫혀있던 시대에
그 이데올로기의 그 의미를 한 사회주의자의 그런 그 생애를 통해서 치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설들이 보여주는 그런 그 이념의 개방화 작업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영웅시대는 사회주의의 심취한 주인공이 6.25를 만나 월북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그린 작품. 이데올로기에 대한 파격적인 접근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다. 한 80년, 79년, 80년, 한 81년까지 한 3년 동안은 아마 모두가 다 날 좋아하는 미러의 시절이었죠. 오늘날 이제 내 비판자들하고의 싸움 시작이 영웅시대가 막 시작 같아요. 그게 그들의 말에 의하면 방공소설이라대요. 이때부터 작가 이문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하는데 사회주의 체제를 완곡하게 다룬 내용이 당시 정권은 물론 운동권 학생들의 눈에 거슬렸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게 그 당시 이 검열 하는 데서 나쁜 필지라는 것이 안 나와가지고 아마 책을 찍고도 몇 주일 못 팔았을걸요. 그 체제 쪽에서도 금서. 그다음 나중에 또 운동권에서도 그게 금서였어요. 운동권에서도 이문열이 책 읽지 마라 갔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웅시대 저거 읽지 마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의 아픈 가족사다. 그의 아버지는 그와 가족을 버리고 이념을 선택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영웅시대 주인공처럼 6.25가 터지자 월북을 한 것. 이후 이문열과 가족은 끝없는 감시의 대상이었다. 그 연좌제가 해제된 것이 내 나이 34때인가 그렇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제5공화국 정부, 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 그 연좌를 완전히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불리했죠. 왜냐하면 제도 자체도 불합리하고 별로 좋지 않은 제도지만은 운영이 또 더 엉망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월북 이후 그의 가족사는 작품 변경에서 이어진다. 그동안 이문열과 남은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기록이다.